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잔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재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땐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지금 생각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기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예.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예.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의 회사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뭔가 MB에 숨어 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이거 내 다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그건- 전직 기업이 나는 네, 전직 상관없어요. 기업이. 아니, 이게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마 다스는 내 거다. 나올 때가 됐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우리 일부에 했던 그 두 사람보다 더 흔든 사람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박 전 통이 뭐 저렇게 됐겠습니까? 어쨌든 최순실 사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뭐 17년 법정을 뒤흔들 인물이고 17년뿐만 아니라 18년도 뒤흔들 거고 19년, 20년, 21년, 22년 서울구치소도 뒤흔들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형에 선고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과 우리 이제 저기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릇을 보고 본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욕심이 좀 지나쳤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가족도 없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뭐 최순실 하나라고 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옷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에서 뭐 예를 좀 혜택을 뭐 조금만 입든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의해서 한다면 근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양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를 느꼈던 거죠. 예.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 뭐야? 그냥 동네에서 있던 여염집 아주머니가 대통령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보내고 그거 받아보고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이래다 저래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기만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 과정이 재밌잖아요. 재판 과정이 좀 공개 방송해갖고 한편의 드라마를 좀 재밌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예. 나름의 노림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공할지 저는 그 노림수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나름의 노림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노림수고 뭐고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법정의 트럼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상태는 예. 우리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사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네. 날 해줄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일단 감옥대하고 실형 그럼요. 확정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요. 나올 그러니까 때까지. 최순실 씨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농단 처음관 끝이고 뭐 국민통합과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판부 자체가 김세윤 부장 자체가 22부. 예, 시켜주거든요. 증인 신문을 시켜주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했는 것만큼은 벌 받으면 되는 건데 재판 과정도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과 그 좌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말했던 김태현 변호사 말했다시피 처음도 그렇지만 계속 진행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이대 특혜 비리 3년 받은 건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됐는데 대법원 가서 공개 변론 좀 해달라고 좀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법원이 아,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은 공개 변론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은 전략적 부분도 있지만 전략을 하든 무슨 성질을 부리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성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짜 찌푸리고 있어. 진짜 심하게 찌푸리고 화가 있어요. 나요. 아니 조대호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더 미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성질을 부리는 거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아니, 대부분 이게- 본인의 처분을 이제 판사를 통해서 본인 아니 처분을 예를 받는 들어 거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양심수들 네, 이건 시국사범도 그런 사람들 다르니까. 들어갖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그걸 따라하는 봤어도 거래.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는 여기는 거예요? 구호도 아니고 그냥 거의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 최순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뭐 누구고 뭐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녹취록 뭐 나오기 전에 그 작년 요맘때인가요? 검찰에서 그랬죠. 그 녹음한 거 한 5분만 들으면은 횃불이 될 거라고. 아 맞아요 그거. 예,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확인을 받아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지금까지 뭐 판사고 검사고 아니라 그냥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멘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25년 구형할 때 거기서 가만히 있다 들어가서 악 하고 비명 질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중형이 선고되면 나는 늙어서 죽는다. 저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나온다는 지금 생각 올라가죠. 못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정신 아니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공개 재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 변론 하는 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공개 변론한 게 언제 있었냐면 소부거든요. 소부에서 했던 게 딱 한 번 있어요. 소부에서 네 명이 소부가 이제 2분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리바다 소리바다 때 한 번 딱 정도 소부인데도 참고인을 들을 가능성 필요가 있다. 있었- 그런 뭐- 형사소송법 규정은 돼 있어요. 전월합의체에서 한 경우는 예전에 간통죄 때 그렇죠. 유책 네. 배우자가 간통해 주는 게 맞느냐 할 때 이제 공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굉장히 쟁점이 돼 있거나 중요한. 법리적으로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그 정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그런 예인데 예. 이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를 떠나서라도 요건 자체가 이제 이건 전업해체에서 공개 변론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이게 이슈를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 탄압하고 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개 변론 하자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그래서 하나 지금 생각나는데 예. 최순실 씨가 마지막 최종 뭐 결심하거나 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오히려 공개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아. 원래 그 이제 지금 1심 1심 선고할 네. 때 피고인들이 동의하면 하는데 피고인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피고인들 동의 안 했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공개 변론 요청하는 대법은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요건 1심 이재학 선고할 때 심판할 때, 심판 심판 선고할 말고 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아직 1심도 안 어, 끝났는데 요건 2대 사건입니다. 어. 요건 2대 지금 사건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공개 변론 사건은 하자는 이제 건 이대 이제 사건. 사건인데 아. 1심 선고할 때 지금 1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삼성 뇌물죄. 그렇죠. 아. 그 1심 선고할 때 왠지 본인이 지금 그 생각 갑자기 해서 근데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예.
공통해서 선고를 다른 사람이 하기 어렵지 있으니까. 않겠나 뭐 생각이 그러면요. 드네요. 할 것 같기도 오늘 한데. 박지원 변호사 한 건 했어요. 예? 피고인들. 피고인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황순영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치 해설 8712님 삼변시대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최고의 코너. 최고의 코너. 자, 다음 박지원 변호사님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네, 누군가요? 저 한 명 더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 특검의 복덩이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얼굴도 참 그런 상황. 장시호 장시호 씨. 참 글쎄요. 저는 선거 공판할 때 옷도 잘 빼입고 왔어요. 애 데리러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저희는 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선거 때까지 조심스러워요. 선거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장 입으라 얘기하는데 그 복장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고 법정 구속되면 바로 그 옷으로 들어가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된 적이 있는데 시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이. 아, 본인 되셨다고요? 아니 제 말고 저기 하여튼 사건 중에 그 정도로 근데 이 장시호 같은 경우는 특검에 많이 협조를 했는데 구형보다 높게 구형으로 1년 6개월 했었는데 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된 거거든요. 거기서 1년 6개월 구형이 패착이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2심에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범위가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거는 결국은 집행유예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렇죠. 3년 미만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니까. 분리박인이 우리나라 없지만 예.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마약 수사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마약 수사로 따지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마약 상선하고 이런 걸 다 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마약 공급책들을 싹 다 검거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마약 한 명 불 때마다 한 2달씩 까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다. 뭐 장시호를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수사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2심에는 저는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장시호도 올해를 흔들었지만 내년도 흔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이 또 듭니다. 미묘하게 장시호 씨가 이제 법정 구속된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증인 나가서 약간 이제 딴소리 하고 약간 있습니다. 딴소리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검찰 같은 걸 돌리는데. 네, 이게 뭔가 장시호 씨 입장에서 보면 화나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협조를 해서 사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장시호의 진술이나 뭐 장시호의 그 내던 증거들, 뭐 태블릿 PC도 제2의 태블릿 PC도 내놨죠. 그런 게 없었으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었을까 최순실을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장시호 씨를 무조건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국정농단을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밝혀냈다면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향적인 판결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1심에 생각해요. 2년 6월이면 보통 항소심에서 정상이 참작된다든지 하게 또 이제 변론을 잘하고 그러게 되면 집행유예 조금 가능합니다.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항소심 재판하는 과정 동안 갇혀 있으니까 그것도 그 정도 수감 생활도 더 하는 아, 거고. 그러네. 그게 1년 6개월, 가능해요. 6개월 살았고 네, 항소심 그렇죠. 하면서 또 한 한 3, 4개월 더 또 살면 살고. 지난번에 백승 변호사가 그 얘기하신 거 단기 같은데. 실형, 단기 실형. 예. 10월, 징역 10월. 예. 음. 징역 1년 이렇게 할 수도 그런 거 있죠. 감안하면 그렇죠. 한 1년 가까이 살았으니 네. 앞으로 2년 6개월 살려고 해도 이미 한 3분의 1은 살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또 아들 하나하고 뭐 둘이 있고 예.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나오지 않을까. 징역 2년에 3년. 징역 뭐 2년에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3만큼만 이제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아, 1년 1년짜리. 살았으면 1년 정도 해주고 10월 살았으면 10월 선고하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호. 그럼 내년에는 조금 좀 부드러워지겠네. 장시호의 운명은. 뭐 글쎄 근데 운명 부드러지고 말고 할 게 없죠 장시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항소한 게 아니라 본인만 항소했으니까. 예. 검찰 항소 안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본인만 항소했기 때문에 뭐 검찰 항소할 이유가 없죠. 예, 1년 6개월 그러니까 보면 뭐 2년 6개월 장시호 입장에서 되는데. 보면 내가 뭐 이제 뭐 특검에 뭐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가서 뭐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입장이 좀 바뀌었다. 왜냐면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마 장시호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뭐 죄는 본인이 다 자백을 한 거고요. 예. 지금 무죄가 될 일 없고 본인이 다 자백과 보강증거 다 있으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횡령이나 그런 부분에서 1심에서 얼마까지 변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전액 변제가 아니라 만약입니다. 일부 변제밖에 안 됐다고 하면 나머지를 변제 뭐 이런 거 말고는 더 유리한 정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아이 또 4개월 또 들어가 있었으니까 예. 좀 깎아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데 저도 뭐 집행유예로 항소심에 나올 가능성이 굳이 보다는 실형보다는 좀 높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곽영경님. 저도 박지원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죄질은 나쁘지만 국정농단의 진실을 위해서
적극 협전 부분은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칭찬을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깜짝이야. 예. 훅 들어요. 훅. 요즘에 아니, 해서. 칭찬을 잘했습니다가 아니고 그만큼 형을 반영해 주는 게 칭찬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까 이제 플리바닝이 얘기할 때 박 변호사 얘기했던 조직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자체가 가담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마약에 지금 좀 심부름밖에 한 게 없어요. 나는 별로 한 게 가담한 게 많지 않은데 그걸 봐주는 대신 우리 조직의 수계부터 이 라인까지 전부 다 협조를 하게 되면 봐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장시호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장시호는 가담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줬잖아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는 장시호가 수계입니다. 저 부분에서는요.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분단장쯤 되는 거지 뭐 수계라고. 그러니까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는 그 죄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어떤 그 저기 이 뇌물 그 사건에서 삼성 중간 임원이 머리가 다 불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은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최고 우두머 아니기 때문에 불었으니까 너 봐줄게가 성립이 좀 되는데 장시호 씨는 어찌됐건 불건 안 불고 간에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서는 주도한 거 장시호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김세현 그러니까 부장도 김세현 부장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유형보다 없었던 1년을 거예요. 올려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한 3년쯤 구형했으면 3년 구형하고 2년 6개월 나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안 났을게. 집행유예 안 나왔어요. 김세현 부장은 보니까 변론 과정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피고인들을 예. 잘 다독거리긴 하는데 선고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 예. 반대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2017년 법정을 흔든 인물 마지막. 지금까지는 이 바로 전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사범들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우병우 수석, 그다음에 최순실, 장시호.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제 MB 때로 한번 살짝 돌아가 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됐다가 실형으로 또 4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이제 뭐 또 재상고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 있었던 그 국정농단 사범은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검찰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건 그 바로 전 정권이었던 MB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과연 이걸 혼자 했겠느냐. 이제 그래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려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문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금 4년을 살고 있는데 또 조사받고 있어요. MBC 예. 친정부화 공작. 언론 장악 관련해서 문건이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지금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4년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나오게 되면 예. 내년 이맘때에는 올해 법정을 흔든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너지지 드디어. 않을까 싶어요. 무너집니다. 아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고 일단 원세훈 전 원장이 무너져야죠. 왜냐하면 4년 또 이제 살다가 나왔다가 또 사는 거고요. 또 형들이 준비돼 있어요. 다른 어떤 뭐 징역들이. 아니 지금 예를 들고 그 되게 그렇게 슬픕니다, 국가 그게. 공인이었던 사람들이 결기를 갖고 버틸 때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렇죠. 사회를 위해서 버티는데 이거는 무슨 범죄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게 있고 결국은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돌이 돌아올 수 없거든요. 부인은 이미 무너진 것 같죠. 지금 부인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MB 대통령이 뭐 정신 바짝 차려 살아라 이런 식으로 아들과 얘기를 함께. 예, 아들과 함께 그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면회는 갈 거 아닙니까? 그 남편 예. 면회 가서 부인은 계속 설득할 것 같아요. 이건 제로섬이에요. 본인이 불면 불수록 그쪽으로 많이 형이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이라 그러면 내가 얘기를 많이 하면 같이 10년씩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은. 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그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상한 것 단순 수학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상해. 아니 예를 들어서 공범이 한 명이 더 있다고 예. 가정했을 때 아니, 수계 예, 수개가 있다고 윗선이 그러면 있어요. 당연히 그만큼 줄지요. 뭘 본인이 줄어요? 또 둘이 똑같이 4년 더 아니, 나는 아니. 거죠. 줄 수밖에 없다니까. 만약 20년 할 것 같으면 나는 10년 아니, 이게 받죠. 친박 입장에서는 친일의 연대 또 책임인데. 억하 심정이 있거든. 친박 입장에서는 친일의 그래서 억하 부를 심정이 수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저는. 저요? 저 친박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어. 더 이게 그
풍선 효과를 한쪽으로 좀 삐져나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세훈 박지민에서 얘기는 원세훈 원장 20년인데 MB가 들어와가지고 MB가 10년이면 10년 줄여 둘이 합쳐서 20년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 이게 좀 못합니까? 예를 제가? 들면 그런 얘기인데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저 원세훈 원장이 뭐 20년짜리다. 예. MB가 들어왔다. 그럼 둘 다 20년인 거죠. 봐주죠. 원세훈은 조금 보여주면. 줄여봐야 2, 3년이지 뭘. 예를 들면 2, 3년이 어딥니까? 2, 3년 재벌성까지나 연대 책임이지. 저거는 현실감 있어요. 2, 3년 길어. 그럼 2, 3년 길어요. 길어요. 한번 살아볼 때 2, 3년? 군대 2번씩 가는 거랑 똑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네. 지난번 이제 어제 브리핑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동부지검으로 넘어간 거를 하우영 기자가 이제 브리핑을 했어요. 동부지검의 변창석 예. 문찬석 차장이 기업 주가 조작 이거 전문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건 우병우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이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데 그쪽으로 동부지검에 넘길 때는 특임 검사급 성격으로 넘겼고 그렇죠. 이건 이미 증거나 뭐나 거의 메이드 됐기 때문에 넘겼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동부지검 넘겨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MB 정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워낙 한 게 많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좀 한번 분석을 해줘 보세요. 정호영 특검이 네. 직원의 횡령이었다? 그게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럼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기고 지금 갔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예.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직권남용 문제가 또 발생을 그러니까 하고요. 그걸 그 알면은 부분이 지금 직무유기. 직무유기. 저거는 지금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2월까지는 이제 그건 너무 이상한 기자회견 아니었어요? 좀 이해가 좀 안 됐죠. 그러니까 아니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이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냥 근데 그냥 직원의 횡령이었다 끝. 그러니까 나머지도 증거가 없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조사했던 여러 가지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스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 개 터지는 거예요. 원세훈도 필요 없어요. 바바바방이에요. 바로 그냥 바바바방 그냥. 다스만 되면 그거 바로예요. 예. 우리 옛날에 포문탄 터뜨릴 때 하나 이거 뚝뚝뚝 묶어놓고 하나 터지면 다다다다닥 터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완전, 그거는. 거의 연발탄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래서 다스 부분이 정리가 만약에 된다. 네. 기소할 정도 수준에 이른다. 제일 잘하시잖아요, 우리 봉도사님이. 잘 몰라요. 네? 다스가 뭐의 준말인 것만 알아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스를. 뭐 도곡동 땅부터 BBK까지 또 하나 예. 또 관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크죠. 자 원고는 없었지만 꼭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네? 6년 구형받은 조윤선. 조윤선. 그 얘기를 왜 빼? 법정을 조윤선 장관은 전 장관은 항소심은 제가 봤을 때 무리는 없어요. 항소심은 아마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 1심과 저는 거의 동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뭐 증언한 걸로 밝히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1심에서 했던 신동철 정관주 그 두 사람의 증언이 너무 결정적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서 조윤선 장관은 둘의 진술이 안 바뀌었으니까.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항소심은 1심과 공일하게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예. 문제는 새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화이트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아니 그보다 국정원 특활비. 특활비. 화이트리스트보다 예. 500씩. 그게 더 그 5천만 원 받은 거.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윤선 전 장관 받은 건 인정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관례인데 다른 사람 다 했는데 전 정권 다 와가지고 수석들한테 나눠주고 했다는데 예. 이거거든요.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근데 청와대는 관례래도 불법은 불법이잖아요. 아니 모두 다 그렇죠. 무단횡단하는데 마지막 한 명 딱 잡혀 그러고. 그렇죠. 쟤는 다들 예. 길 건너는데 왜 나만 잡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은 그게 더 커요. 지금 아마 본인의 머릿속도 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법정 구속되면 어떻게 이거는 걱정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특활비 화이트리스트도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여지도 좀 있어요. 남편이 근데 문제는 박성엽 변호사. 그 특활비. 예. 그게 제가 만약에 조윤선 전 장관 변호사라고 해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항소심 방어할 수 있고 화이트리스트도 방어할 수 있는데 예. 특활비는 관례인데요. 그래서 다 했는데요. 오늘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쓴 거 예. 없는데요. 아니 이거 그 말고 조사도 할 안 얘기가 들어갔죠. 없다고요. 조사 안 들어갔죠. 들어갔나요? 구속영장 영장 청구하잖아요. 실질심사 지금 오늘 할 것 같고요.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예. 특활비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리스트랑 같이 묶어서. 이거는 묶어서. 좀 사실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관련된 사람들이 몇백 원 거의 다 들어가 원장으로 들어가 있고 받은 사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이걸로 거예요. 구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이게 않을까. 사회에서는요.
시즌 계절을 패션으로 보잖아요. 네. 지금쯤 되면 겨울옷 사러 가면 겨울 다 끝났는데 무슨 옷을 사? 그런데 징역은요. 겨울이 이제 시작이에요. 마음이 내가 왜 아프노? 우병우 석방 시도 실패. 실패. 자, 우병우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구속 적부심에서 우병우가 직접 자기 변론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법을 공부한 놈은 달라. 능력자. 아니 뭐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처음에 왜 구속 영장 청구를 할 때 들어가면서 그랬잖아요. 달게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서 열흘 만에 내가 구속돼 있는 거 그래. 갇혀본 적이 없거든 살면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야. 한 10일 동안 내가 구속된 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달라고. 법이라는 게 웃긴 게 구속영장 청구를 하잖아. 그래서 법원이 어떤 사안들을 보고 이 사람 구속하는 게 맞아라고 청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절차가 또 있어. 그러니까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는 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발부한 건데 10일 만에 구속 적부심을 또 신청할 수 있어. 참 좋은 나라다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구속영장 절차가 불안하다는 걸 의미해요. 맞아요. 네, 불안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재판부에 한번 이게 적합한지를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는 괜찮은데 법원 스스로도 또 수석으로 합격했던 우병우가 보기에도 사전 구속영장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고 허술하다. 보니까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에 보니까 3명의 입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의 자체에도 불만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법원이 잘 알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했지만 국민 정서를 굉장히 무시한 처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왜 어차피 구속될 놈인데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들은 국민의 심리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국민이 적대적 감정이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계속 도발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기각을 해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게이지가 올라와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들의 식구를 감싸주려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신광열 판사가 구속 적부심을 맞지를 않았어요. 우병우와 같은 고향 경북 봉화라는 이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 그래서인지 구속 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는데 이우철 부장판사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뭐 가정은 필요 없지만 신광열이었다면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나쁜 소식. 참,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까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근데 보통 예전 같으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런 개소리 했을 텐데 검찰도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 기각요정? 오민석. 오민석? 아, 나 진짜 뭐라고 그랬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 낯익은 그 표현들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뜻은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들이 보기에는 피의자의 변명이 그래 심적으로 수긍할 만해 이게 이상해요. 그다음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향후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될 정도로 혐의가 중한 부분이 없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무죄 선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죠. 다툼의 여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무죄 선고의 여지가 있다. 정식 재판에서. 그러기 때문에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게 원래 헌법 정신에 의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법원 전체가 대한민국 형사법 전체가 그 관통하고 있는 법 정신이고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맞지만 국기를 흔들 만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만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역자의 행태를 보인 사람들에게까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세워서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이거는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울리지 않아요. 자, 보자고요. 제천 화재 사건의 빌딩주 구속됐죠. 자, 조윤선보다도 더 흉악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이야말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제천 화재 빌딩주가 과연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대한민국의 경찰을 피해서 국외로 도주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조윤선은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해외로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그리고 이 조윤선의 밑에서 업무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같은 죄의 형량을 놓고 보더라도 구속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윤선은 계속 구속기각이 나오고 1년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아서 풀려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국민법감정에 어울리지 않는 판단을 구속영장 전담 판사들이 해버린다.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버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사들이 보기에 A, B, C 범인이 있는데 같은 울타리 안에서 공범의 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으로 판단을 한다. 그런데 굳이 이게 보면 유독 우병우와 조윤선에 그게 집중이 됐었어요. 불구속이라든지 선처해주는 게. 이거는 뭔가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법부내. 그러니까 어쨌든 오민석 판사는 조윤선을 유리공주로 봤던 거예요. 판결문을 보니까. 유리공주로 본 이유는 뭐냐면 비서가 갖다 주니까 받았다. 자기는 모르고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주장이. 그건 박근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리공주를 만든 겁니다. 지금 유리공주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같은 사법부 내에서도 얼마나 이게 황당한 거냐. 아까 우리 명종 씨가 얘기했는데 김기춘이 지금 3년형을 받았고요. 자기 상관이었었죠.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 전직 장관이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정관주 전 1차관이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신동철이 전 정무 비서관이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김상률이 1년 6개월 받았죠. 조윤선이 집유 2년,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김소영이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구속됐어요. 근데 조윤선만 안 된 거야. 그렇다고 치면 지금 오 판사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같은 죄목으로 돈을 갖다 준 놈은 구속이 돼 있는데 받은 놈은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이게 아까 그래서 명종 씨가 얘기한 국민 정서에 너무 멀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리공주론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법계의 미인. 나름 사법계 내에서는 그렇게 통해요. 그래서 무한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다. 오민석이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이지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구속자들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봅시다. 국정원이 돈을 상납한 문고리 3인방 다 구속돼 있는데 엄밀히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오민석 판사처럼 문고리 3인방한테 적용을 하면 사실상 직접 업무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보기 어렵다.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을 박근혜가 시켜서 저는 받았어요라고 그러면 이거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죄가 될 확률도 높다고 판사는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한 게 뭐가 문제냐면 적어도 장관을 유리공주로 보지 않는 이상 거의 박근혜 레벨로 유리공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 판결은 나오기가 어려운 판결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게 조윤선이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게 그겁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5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걸 이제 뇌물로 본 거거든요. 업무상 뇌물로 본 거고, 두 번째가 보수단체들한테 돈을 지원해서 보수단체들이 데모하는데 쓰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이 두 가지 죄를 적용한 건데, 자, 공무원들 입장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요. 공무원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흉악한 범죄는 뇌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외에 더 흉악한 범죄가 있나요? 공무원 범죄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증거 조작이나 말맞추기나 이런 것을 할 염려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봐야 돼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요. 검찰에 불려가면 사신하면 떨듯이 떨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지 절대 떨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판사가 아무리 미인계에 넘어가도 그렇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돈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조윤선이 제가 지금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하고 함께 정경련을 압박해서 31개 보수단체 35억 원을 지원토록 강요했거든요. 이게 밝혀졌잖아요. 밝혀진 상황이에요. 네, 밝혀진 건데,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도 사실은 이제 기각 관찰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추선이도 지금 구속이 안 됐어요. 예, 예. 추선이 구속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어 조윤송까지 지금 영장을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쪽 파티에서만 유독 오민석이 기각을 하는 거냐. 이 문제에 본다면 오민석은 누군가의 특혜를 지금 주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도 돼요. 네, 받고 있다. 받고 주고 있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엄혹한 시절에는 대통령이 야, 쟤 구속시켜. 그럼 아무나 구속시켜버리고 이제 민주시대가 오니까 우리 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 내릴 수도 없잖아요. 판사는 내리죠. 예. 사법부 독립권 때문에 예. 하다 보니까 마음껏 국민과 정부를 우롱하고 있다. 전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그 괘씸한 부분은 이 사법부가 사실은 검찰과 그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법연수원들을 통한 동기나 동창들이잖아요. 다 사법연수원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수업을 같이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검찰이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들 눈에는. 그래서 자기들은 사법부로서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상한 미몽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허황된 생각으로 검찰을 견제하려고는 욕심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러면서 되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정말 박근혜 같은 사람들한테는 적용하면 진짜 짱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박근혜나 김기춘 이런 애들한테는 적용 못하고 이 조윤선 같은 애들한테서 이제 반항을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트위터 같은데 반응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얼마 전 조윤선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황병찬 판사를 아시나요? 그 판사 새끼는 동전통과 라면 몇 개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놈이죠.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인 김앤장 부인인 조윤선은 풀어졌죠. 오늘은 오민석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잣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실상의 사법부는 대통령,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행정부의 아래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대법원장 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병우 같은 자가 국정농단의 시스템 속에서 최소한 사법부에 지금 뭐 영장 전담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입김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진 않는데 양승태라는 전임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행위를 보면 어느 정도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인맥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뭐 사법부의 판단이 개지랄이고 같은 법을 놓고 이렇게 형평성도 어긋나고 검찰도 아무리 검찰 측이라고 하지만 법에 그렇게 벗어난 영장 청구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지금 저는 오민석이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는요, 우리 명종 씨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그냥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그리고 탄핵이 됐던 사건입니다.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건이 일반 그냥 뇌물수수가 아니에요. 근데 적폐청산 영장 기각률이 75%가 그렇게 된다고 되네. 하는데 일반 기각률 23%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오민석 판사 판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무슨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판사가 3명이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판사가 아무리 내부에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집행이 비문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판사 마음대로 3명이서 할 수 있는 거냐. 나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법이 선진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적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배심원죄로 돌리면 쉽습니다. 국민 20명이요 밤새워서 이걸 심의하는 겁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왜 그걸 안 하는 전 이유를 모르겠고요. 이 중요한 사항을 대해서 판사 한 명이서 마음대로 그 판사가 신입니까?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 사법부는요. 반드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20명이 함께 판사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빨리 개선해야 된다. 신빈님 말씀처럼 농담처럼 짱돌이 아니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럼요. 배심원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김관진 풀려나고 뭐 김태호 구속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풀려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더 끔찍해요. 왜 그러냐면
봐라, 이들이 지금 무리한 적폐청산 수사하고 있다는 역풍을 불게끔 해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뭔가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구치소도 뒤흔들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중형이 선고될 게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그 박 전 대통령과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했는데 지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릇을 보고 본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아야 되는데 좀 굉장히 욕심이 좀 지나쳤던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뭐 어쨌든 가족도 없고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최순실 하나라고 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 뭐 옷도 챙겨주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역할을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선에서 뭐 예를 들면 좀 혜택을 뭐 조금만 입든지 굳이 그래도 안 되지만 굳이 우리가 선의해서 한다면 근데 본인이 사실은 어떤 공직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양력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분노를 느꼈던 거죠. 예.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예. 뭐야? 그냥 동네에서 있던 여염집 아주머니가 대통령 위에 앉아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보내고 그거 받아보고 사인하고 대통령한테 이래다 저래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어? 이게 아마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거고 그렇게 되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기만이 확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재판 과정이 재밌잖아요. 재판 과정이 좀 공개 방송해갖고 한편의 드라마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예. 나름의 노림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면 얘기도 했지만 그게 성공할지 저는 그 노림수가 실패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예. 잘못 선택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나름의 노림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뭐 노림수고 뭐고 지금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법정의 트럼프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일단 지금 상태는 예. 우리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본인의 멘탈이 좀 붕괴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최악의 경우에 국민 통합 이런 거에서 사면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자. 네. 날 해줄까?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일단 감옥대가 실형 그럼요. 확정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럼요. 나올 그러니까 때까지. 최순실 씨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국정농단 처음과 끝이고 뭐 국민통합과도 관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네.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이런 모습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재판부 자체가 김세윤 부장 자체가 22부. 예 시켜주거든요. 증인 신문을 시켜주는데 본인이 화를 내고 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좀 잘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그 했는 것만큼은 벌 받으면 되는 건데 재판 과정도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과 그 좌절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뭐 지금 말했던 김태현 변호사 말했다시피 처음도 그렇지만 계속 진행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 대법원에 지금 이대 특혜 비리 3년 받은 건 올라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됐는데 대법원 가서 공개 변론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법원이 왜 나한테 야단을 쳐요? 아니,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가 사실은 대법원은 사실은 공개 변론 하는 곳이 아니고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때 하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은 전략적 부분도 있지만 전략을 하든
어떠한 무슨 성질을 부리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인성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사실 진짜 찌푸리고 있어. 진짜 심하게 찌푸리고 있어. 아니 조대호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더 미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이제 피고인이 성질을 부리는 거는 사실 저도 못 봤어요. 거의. 뭐 아니, 대부분 이게- 본인의 처분을 이제 판사를 통해서 본인 아니 처분을 예를 받는 들어 거니까.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양심수들 네, 이건 시국사범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 들어갖고 막 그냥 소리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그걸 따라하는 봤어도 거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는 여기는 거예요? 구호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아,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잘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재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때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기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예.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예.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 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어요.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던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이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이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방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네.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라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의 회사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뭔가 MB에 숨어 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이거 내 다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그건- 전직 기업인 아닙니다. 네, 전직 상관없어요. 기업인. 아니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마 다스는 내 거다. 나올 때가 됐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우리 일부에 했던 그 두 사람보다 더 흔든 사람이 맞죠. 왜냐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죄가 없었다면 박 전 통이 뭐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순실 사실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연히 뭐 17년 법정을 뒤흔들 인물이고 17년뿐만 아니라 18년도 뒤흔들 거고 19년, 20년, 21년, 22년 그냥 거의 성질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면 최순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서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판사고 검사고 뭐 누구고 뭐 어차피 자기는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상 예.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녹취록 뭐 나오기 전에 그 작년 요맘때인가요? 검찰에서 그랬죠. 그 녹음한 거 한 5분만 들으면은 횃불이 될 거라고. 아 맞아요, 그거. 예, 그게 얼마 전에 공개가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예. 그 내용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이 거의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확인을 받아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지금까지 뭐 판사고 검사고 아니라 그냥 대통령 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못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멘붕이라는 표현 쓰셨는데 그러니까 25년 구형할 때 거기서 가만히 있다 들어가서 하고 비명 질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최순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중형이 선고되면 나는 늙어서 죽는다. 저 교도소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나온다는 지금 생각 못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나와서도 안 되고요. 못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공개 재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개 변론 하는 게 대법원에서 최근에 공개 변론한 게 언제 있었냐면 소부거든요. 소부에서 했던 게 딱 한 번 소부에서. 있어요. 네 명이 소부가 이제 2분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리바다 소리바다 때 한 번 딱 정도 소부인데도 참고인을 들을 가능성 필요가 있다. 그런 형사소송법 규정은 돼 있어요. 전월합의체에서 한 경우는 예전에 간통죄 때 간통 유책 배우자가 간통해 주는 게 맞느냐 할 때 이제 공개 변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굉장히 쟁점이 돼 있거나 중요한. 법리적으로
그리고 그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변화를 올 수 있는 그 정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그런 예인데 이게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를 떠나서라도 요건 자체가 이제 이건 전화배치에서 공개변론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지금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이게 이슈를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는 그 정치 탄압하고 같은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개변론 하자는 그런 의미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그래서 하나 지금 생각나는데 최순실 씨가 마지막 최종 뭐 결심하거나 선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오히려 공개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그 이제 지금 1심 선고할 때 피고인들이 동의하면 하는데 피고인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피고인들 동의 안 했다고요. 아니 근데 공개변론 요청하는 대법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건 1심 이대학 선고할 심판할 때, 아, 심판 선고할 심판하고? 때 공개를 요청할 수 아직 있다. 1심도 안 끝났는데 요건 2대 사건입니다. 어. 요건 2대 지금 사건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공개변론 사건은 하자는 건 이제 이제 사건인데 1심 선고할 때 지금 1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삼성 뇌물죄. 그렇죠. 그 1심 선고할 때 왠지 본인이 지금 그 생각 갑자기 해서 근데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공통해서 뭐 선고를 다른 하기 사람이 좀 어렵지 있으니까. 않겠나 그러면. 생각이 드네요. 할 것 같기도 오늘 한데. 박지원 변호사 한 건 했어요. 예? 피고인들. 피고인스.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입니다. 황순영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치 해설 8712님 삼변시대 정말 재밌게 듣고 있어요. 최고의 코너. 최고의 코너. 자, 다음 박지원 변호사님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네, 저 누군가요? 한 명 더 선정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 특검의 복덩이로 있다가 지금은 조금 얼굴도 참 그런 상황. 장시호 장시호 씨. 참 글쎄요. 저는 선거 공판할 때 옷도 잘 빼입고 왔어요. 아이 데리러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은 저희는 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선거 때까지 조심스러워요. 선거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복장 입으라 얘기하는데 그 복장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고 법정 구속되면 바로 그 옷으로 들어가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된 적이 있는데 시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의뢰인이. 본인 되죠.